간첩이라고요? 저는 그저 재봉사였을 뿐입니다. 법정 안이 조용해졌다. 나이가 든 그의 얼굴에는 주름이 깊었고 그 눈빛에는 시간으로도 닿을 수 없는 고통이 깃들어 있었다. 1974년 그는 27살의 재봉사였다. 어느 날 갑자기 끌려갔다. 이유는 묻지 않았다. 묶였고 맞았고 쓰러졌다. 그리고 그가 들은 말은 이랬다. 너 간첩 맞지? 시간이 흘러도 그 말은 지워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선명해졌다. 수십 년이 지나 그는 다시 법정에 섰다. 다리가 불편해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단단했다. 제 인생을 훔친 사람들, 이제 제가 말할 차례입니다. 이 영상은 국가폭력에 의해 짓밟힌 한 남자의 삶을 되돌아보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정의는 늦을 수는 있어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기록입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1974년 3월 7일, 김춘식은 종로의 한 의류 공장에서 미싱을 돌리고 있었다. 부모님은 충청도에서 농사를 지었고 그는 서울에 올라와 일하며 동생 학비를 대주고 있었다. 점심 무렵 국밥 한 그릇을 먹고 공장으로 돌아오는 길, 검정색 승합차 한 대가 그 앞에 섰다. 김춘식 씨, 고개를 드는 순간 팔이 꺾이고 머리가 눌렸다. 그의 하루는 그렇게 끝났다. 이후 그는 정확히 127일 동안 세상에서 사라졌다. 북한에 연락한 사실이 없다고? 없습니다. 전 그런 적 없습니다. 차가운 물속에 머리를 박는 형사, 발바닥에 가해지는 몽둥이질, 전기고문. 5일째 되던 날 그는 울부짖었다. 알겠어요 했어요. 간첩이 맞아요. 그 자백은 종이 위에 적혔고 지문과 사인이 찍혔다. 그가 무엇을 인정했는지조차 알지 못했다. 이름도 모르는 총책과 연락책을 도운 혐의. 언론은 다음 날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간첩단 적발, 서울의류공장 종업원 김춘식 체포. 그의 삶은 그렇게 조작되었다. 재판은 공개되지 않았다. 15분 만에 끝났다. 국선 변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판사는 조용히 선고했다. 피고인 김춘식, 국가보안법 위반 및 반공법 위반으로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그 순간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방청객도 없었고 그를 위한 자리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는 수의를 입고 유치장으로 끌려갔다. 그는 3년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누군가 그를 춘식이라고 부르면 그는 모른 척했다. 그의 이름은 기록에서 지워졌고 감옥의 숫자가 그의 존재가 되었다. 책을 읽으며 버텼다. 주로 법률 서적이었다. 죄는 없지만 그 죄를 이해하고 싶었다. 어느 날 교도소 소장이 말했다. 간첩들은 다 그렇게 입 다물고 있다가 나가면 또 그러지. 그 말은 그에게 또 다른 감옥을 만들었다. 그는 다시 결심했다. 나는 절대로 입을 닫지 않겠다. 다시는. 출소하는 날, 아무도 마중 나오지 않았다.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동생은 행방불명. 그는 신문지에 쌓인 국밥 한 봉지와 지하철 토큰 2개를 들고 거리에 나섰다. 간첩 출신이라는 낙인은 이미 그의 이력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가로막고 있었다. 그는 결국 김철수라는 가명을 쓰고 영등포의 작은 봉제 공장에서 다시 미싱을 잡았다. 그는 그저 말하고 싶었다. 누가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하지만 누구도 들어주지 않았다. 김춘식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했다. 재심 접수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물어보며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담당 직원은 그를 이상한 눈빛으로 보았지만 그는 담담히 말했다.
저도 억울한 누명을 벗고 싶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의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되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김철수가 아니었다. 다시 김춘식이었다. 문서 정리를 시작하면서 그는 자신이 그동안 기록하지 못한 과거를 다시 마주해야 했다. 자백을 강요받았던 조사실, 얼룩이 진 수감 기록, 모욕을 당했던 법정의 장면 하나하나가 되살아났다. 그는 펜을 들고 종이에 써내려갔다. 하루에 한 장씩, 어떤 날은 2장, 어떤 날은 10장도 썼다. 밤을 새우며 썼고 손이 저려와 펜을 놓고 또 다시 들기를 반복했다. 내가 왜 자백을 했는가? 나는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그 말을 하게 되었는가? 무엇을 지키기 위해 침묵했는가? 그의 글은 단지 고통의 기록이 아니었다. 그것은 증거였고 탄원이었으며 한 인간이 정의를 향해 내민 간절한 손이었다. 그의 글은 당시의 신문기사, 가족사진, 수감 중 주고받은 몇 안 되는 편지와 함께 두꺼운 봉투에 차곡차곡 담겼다. 그렇게 또 몇 달이 흘렀다. 그는 매일 법원으로 갔고 검찰청에도 문의했고 국가기록원도 방문했다. 답변은 늘 같았다. 자료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없으면 만든다고, 없다고 거짓은 진실이 되지 않으니까. 그는 다른 피해자들과 연락하기 시작했다. 인터넷을 모를 줄 알았지만 그는 독학으로 컴퓨터를 익혔다. 낡은 중고 노트북을 구입해 타자 연습부터 했다. 인터넷 카페, 블로그, SNS. 처음엔 서툴렀지만 그의 기록은 차츰 더 많은 이들에게 닿기 시작했다. 그는 증언록을 쓰기 시작했다. 자신이 겪은 고문, 감금, 자백의 경위와 함께 그날의 냄새와 소리까지 묘사했다. 습기가 찬 조사실의 공기, 손등에서 번지던 피, 그리고 저녁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던 고문실 동료들. 그는 하나하나 기록했다. 하루가 다르게 정신이 무너져 내리던 순간들을 글로 붙잡았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면서도 그는 책상 앞에 앉아야만 했다.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진실이 흐릿해지기 전에. 어느 날은 수감 중 자신을 도와준 교도관의 이름을 떠올려내기 위해 하루 종일 머리를 싸맸다. 그러다 밤늦게 겨우 오반장이라는 이름이 떠올랐고 그 이름을 되뇌이며 엉엉 울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의 인생을 조각조각 모아 하나의 퍼즐로 만들어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자신만의 진실 기록서를 완성했다. 이 기록은 언론과 인권단체를 통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사회는 조금씩 반응하기 시작했다. 익명의 후원자가 그에게 편지를 보냈고 어떤 이는 그에게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연락을 해왔다. 하지만 그는 사양했다. 그는 말했다. 지금은 내 얘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김 선생님,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기자는 그의 과거를 듣고 눈물을 훔쳤고 진실을 기사화해 전국으로 내보냈다. 기사는 국회로, 인권위로, 공익변호사단체로 전달됐다. 마침내 그의 재심 청구를 위한 변호사단이 꾸려졌고 서울중앙지법에 정식으로 재심 신청이 접수되었다. 재심을 위한 서류 한 장을 작성하는데도 긴 시간이 걸렸다. 법률 용어를 하나하나 익히고 형사소송법과 국가보안법 조항을 다시 뜯어봤다. 그는 과거에 읽었던 법률 서적을 다시 찾아내어 줄을 긋고 포스트잇을 붙였다. 한때 교도소에서 법률 공부를 했던 기억이 살아났다. 그는 스스로를 위해 법정에 설 준비를 다시 시작했다. 그는 법정에 다시 섰다. 법복을 입은 판사와 변호인,
그리고 방청석에는 과거처럼 텅 빈 의자가 아닌 그를 응원하는 이들이 앉아 있었다. 과거와 달랐다. 그날은 침묵이 아닌 목소리, 고개 숙인 패배가 아닌 눈빛으로 맞섰다. 그날 그는 울지 않았다. 다만 처음으로 스스로의 이름을 또렷하게 말했다. 김춘식입니다. 간첩이 아닙니다. 그의 말이 울려 퍼지자 방청석에 있던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고 한 여성이 조용히 눈물을 닦아 그것은 단지 한 남자의 진실이 아니라 그 시절 억울하게 침묵했던 수많은 이름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였다. 이제 진실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재심이 접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김춘식은 전과 다르게 어깨를 펼 수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곧 정의의 실현을 뜻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거대한 벽과 마주하는 일이었다. 검찰은 그의 재심 청구서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담당 검사는 출근도 안 하고 변호인이 연락을 시도해도 묵묵부답이었다. 마치 아직도 간첩은 변명할 자격조차 없다는 냉소적 관념이 살아있는 듯했다. 당신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사건은 조용히 묻히는 게 모두를 위해 낫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김춘식은 과거의 어둠 속으로 되돌아간 듯했다. 조사를 받을 때 고문관이 똑같이 말했다. 입 다물고 있으면 1년 떠들면 죽어. 그는 그날 저녁 자신의 서재에서 손을 부들부들 떨며 일기를 썼다. 나는 지금 이 시간에도 또 한 번 고문을 받고 있다. 재판은 지지부진했다. 기일은 계속 연기되었고 증인 신청은 번번이 기각되었다. 그가 고문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언해 줄 수 있는 교도관은 이미 사망했고 동료, 수감자들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이젠 잊고 살고 싶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그러던 중 한 남자가 김춘식을 찾아왔다. 그는 중년의 얼굴이었고 주름은 많지 않았지만 눈빛이 깊었다. 그는 조용히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선생님, 저는 당시 안기부에서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이건 그 시절의 내부 보고서 복사본입니다. 당시 저는 회의록을 정리하는 일을 맡았고 지금도 밤마다 죄책감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김춘식은 봉투를 열어 하나씩 종이를 꺼냈다. 거기엔 김춘식의 이름과 함께 2심 사건으로 상부 지시하에 신속하게 처리, 언론 보도 후 파기 지시라는 메모가 있었다. 그것은 오랜 시간 구두로만 전해졌던 진실의 물증이었다. 그는 엉엉 울었다. 40년 만에 자신이 미친 게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한 줄짜리 문장이 존재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무너졌다. 침묵했던 시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던 고통, 심지어 자신도 의심했던 기억들이 그 종이 한 장 앞에서 복원되었다. 변호사는 말했다. 이제 이 자료로 다시 법정을 흔들 수 있습니다. 김춘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눈엔 두려움보다 단호함이 있었다. 이제는 멈출 수 없었다. 이건 나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 아직도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한 싸움이었다. 그는 다시 법정에 섰고 증거 자료가 제출되었다. 재판부는 검찰에게 입장을 요구했고 검찰은 결국 반박을 포기했다. 그날의 법정은 조용했고 마치 시간이 멈춘 듯했다. 판사는 입을 열었다. 피고인 김춘식, 본 법정은 피고인의 고문 사실과 불법 구금, 허위 자백이 인정된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합니다. 그날 김춘식은 재판정에서 무너졌다. 40년이 넘는 시간, 무거운 침묵과 억울함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동시에 처음으로 그의 이름 앞에 진실이 놓였다. 김춘식.
죄 없는 이름. 무죄 선고 이후 김춘식은 세상의 눈으로 다시 태어난 존재가 되었다. 사람들은 그를 억울함을 이긴 사람, 국가폭력의 생존자라 불렀다. 방송에서는 그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자고 제안했고, 대학에서는 그를 초청해 학생들 앞에서 강연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김춘식은 그 어떤 화려한 제안을 다 물리쳤다. 그는 오직 조용히 남은 삶을 자신의 방식대로 정리하고 싶었다. 진실을 찾은 이상 이제부터는 평화가 필요했다. 그는 동네 작은 단층 집으로 이사를 갔다. 수십 년간 얽힌 도시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는 텃밭을 가꾸며 일기를 쓰고 진실을 다룬 서적을 정리하며 하루하루를 조용히 보냈다. 그러나 세상은 조용히 놔두지 않았다. 그의 무죄 판결은 상징적인 사건이었고, 그 여운은 계속해서 언론의 조명을 받았다. 기자들은 그의 집 앞에 진을 쳤고, 정치인은 사진을 찍자며 찾아왔다. 그는 조용히 문을 닫았다. 그런 그에게 또 하나의 파장이 닥쳐왔다. 바로 가족이었다. 김춘식에게는 아들 하나가 있었다. 1980년대 말 태어나 그의 감옥 생활 중 자라난 아들 김동현이었다. 김동현은 자주 아버지를 보지 못했다. 어머니는 1995년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 이후부터 동현은 외가에서 자랐다. 김춘식이 출소한 후에도 둘 사이의 간극은 쉽게 좁혀지지 않았다. 김춘식은 나름대로 아버지 역할을 하려 했지만 동현은 냉소적이었다. 이제 와서 뭘 어쩌자는 겁니까? 어머니 돌아가실 때 어디 계셨어요? 라는 말이 가슴을 후벼 팠다. 김춘식은 죄인이 아니었지만 아버지로서는 어떤 면에서 죄인이었다. 그런 동현이 갑자기 그를 찾아왔다. 무죄 판결이 난 지 2달이 지나고 김춘식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하던 시점이었다. 동현은 와인 한 병을 들고 와 웃었다. 아버지, 이제 세상이 아버지를 알아줍니다. 우리도 이제 좀 편하게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김춘식은 처음엔 감격했다. 아들이 마음을 열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며칠 뒤 동현이 꺼낸 말은 충격적이었다. 아버지, 유언장 하나 써주세요. 아버지가 억울하게 살다 돌아가시면 그래도 남는 재산은 정리돼야 하잖아요. 그 말에 김춘식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물론 나이 들면 누구나 유언장을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 아들이 찾는 것은 유산, 그것뿐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동현아, 아직 내가 건강하단다. 너에게 줄 건 마음뿐이야. 그러니까요. 건강하실 때 미리 써두시자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니까 혹시라도 재단 만들자거나 박물관 세우자거나 그러면 나중에 복잡해지잖아요. 우리끼리 미리 정리하자는 겁니다. 김춘식은 대답하지 않았다. 아들이 눈앞에 있지만 낯선 사람 같았다. 그는 생각했다. 나는 지금 살아있는데 내 죽음을 두고 흥정을 하나. 며칠 후 동현은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변호사를 데리고 왔다. 김춘식이 경악했다. 법적 절차로 정리하는 게 나아요, 아버지. 미리 써놓으시면 나중에 다툴 일 없고 아버지 뜻이 보장되니까요. 그때 김춘식은 조용히 말했다. 돌아가게. 나는 아직 죽을 준비 안 됐고 남길 재산도 없다. 동현은 대놓고 분노를 드러냈다.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영웅으로 생각하겠지만 저는 그런 아버지 덕 본 게 없습니다. 어머니 죽고 외할머니 댁에서 눈치 보며 컸고 지금도 제 인생은 엉망이에요. 아버지는 정의를 되찾았다고 하시겠지만 저한텐 아무것도 되돌아온 게 없어요. 이 유언장이라도 있어야 그나마 의미 있잖아요.
그는 가방을 거칠게 닫고 나갔다. 김춘식은 허공을 바라보며 오래 앉아 있었다. 그리고 조용히 수첩을 꺼내 문장을 하나 적었다. 가장 아픈 건 국가가 아닌 가족에게서 오는 고통이다. 며칠 뒤 마을 주민이 김춘식의 집에 찾아왔다. 김 선생님, 혹시 이거 보셨어요? 라며 건넨 종이에는 한 인터넷 매체에 실린 인터뷰 기사 복사본이 있었다. 제목은 이랬다. 간첩의 아들 김동현, 아버지의 진실보다 중요한 건 가족의 책임입니다. 그 기사를 읽는 순간 김춘식의 손은 떨렸다. 기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아버지는 국가폭력의 피해자일지 몰라도 한 가족의 책임자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유 원장을 요구한 건 순수한 의도였고, 그는 또다시 저를 외면했습니다. 김춘식은 오래 침묵했다. 그리고 다음 날 조용히 한 장의 편지를 써서 택배로 붙였다. 동현아, 나는 너를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었다. 다만 내가 바란 건 돈도 명예도 아니었다. 우리 둘 사이에 있었던 그 오랜 공백을 이해해 주길 바랐을 뿐이다. 내가 죽고 나면 이 집은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귀한 건 진실을 지키는 일이라는 걸 언젠가 내가 알게 되길 바란다. 그는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다. 이번엔 책이었다. 자신의 인생, 감옥, 고문, 재심,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책. 제목은 이렇게 붙였다. 유 원장을 쓰지 않은 이유. 김춘식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서의 삶은 조용하면서도 고요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태어난 듯한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았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평온함과는 달리 그의 내면은 여전히 흔들리는 배처럼 잔잔하지 않았다. 세상은 그의 이름을 영웅이라 불렀지만 김춘식은 그 단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는 단지 진실을 되찾고 싶었던 한 사람일 뿐이었다. 무죄 판결 후 그는 수많은 강연 요청과 인터뷰를 거절했다. 일부 언론은 그가 은둔형 생존자가 되었다고 표현했지만 그는 그저 가족과 자신의 삶을 돌아볼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무엇보다도 아들과의 관계가 여전히 그를 아프게 했다. 김동현은 유 원장 문제 이후로 오랫동안 연락이 없었다. 그날 이후 그는 아버지의 연락을 받지 않았고 인터뷰를 통해 간접적으로만 입장을 밝혔다. 아버지와는 감정의 거리만큼이나 시간의 거리도 멀었습니다. 그 문장을 읽고 김춘식은 오래도록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느 날 김춘식은 결심했다. 그는 아들에게 직접 편지를 쓰기로 했다. 그는 펜을 들고 천천히 써내려갔다. 동현아, 우리가 다시 가족이 될 수 없더라도 서로를 용서할 수는 있지 않겠니? 나는 너를 원망하지 않는다. 다만 너 역시 내 삶을 조금만 이해해 주길 바란다. 나는 나라 때문에 가족을 잃었고 너는 아버지 없는 유년기를 살아야 했다. 그러니 우리 둘 다 피해자다. 피해자끼리는 서로를 원망하기보다 조금이라도 안아줘야 하지 않겠니? 편지를 붙인 후 김춘식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며칠 뒤 그의 우편함에 조용히 들어온 회신이 있었다. 아버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책을 다 읽고 나니 내가 아버지를 너무 쉽게 판단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실은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요? 김춘식은 그날 처음으로 자신의 방 안에서 조용히 웃었다. 책 유 원장을 쓰지 않은 이유를 펴낸 날, 출판 기념회는 따로 없었다. 그는 그저 도서관에 조용히 앉아 자신의 책 한 권을 책꽂이에 넣었을 뿐이다. 그 장면을 지나가던 한 대학생이 목격했다.
그는 뒤늦게 그 장면을 글로 적어 SNS에 올렸고 순식간에 수천 명이 그 게시물을 공유했다. 한 노인이 책꽂이에 책을 넣고 한참을 바라보다 돌아서더군요. 그 책 제목이 유언장을 쓰지 않은 이유였습니다. 나는 그가 말없이 너무 많은 것을 전하는 것 같아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 글이 퍼진 후 출판사는 김춘식에게 정식으로 북토크를 제안했다. 그는 망설였지만 결국 승낙했다. 단, 조건은 단 하나였다. 질문은 받아도 좋지만 제 이야기를 미화하지 말아 주십시오. 북토크 당일 강연장엔 예상보다 많은 사람이 모였다. 젊은이부터 중년, 그리고 김춘식 또래의 노인들도 있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말했다. 나는 국가에 배신당했고 가족에게도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통해 한 가지는 전하고 싶었습니다. 진실은 때로 증오보다 더 깊은 고통을 동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켜야 할 유일한 것입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중년 여성이 울먹이며 다가왔다. 저희 아버지도 군사정권 시절 정치범으로 몰렸어요. 하지만 끝까지 말씀을 안 하셨어요. 오늘 선생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침묵이 어떤 무게였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김춘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분도 나처럼 말하지 않음으로써 지키고 싶었던 것이 있었을 겁니다. 이후 그의 책은 사회복지단체, 대학, 인권교육기관에서 필독서로 지정되었다. 그는 강연을 다니며 말 대신 묵직한 질문을 던졌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지키기 위해 침묵하고 계십니까? 세월은 흘렀고 김춘식도 점점 나이가 들어갔다. 그는 매일 아침 커피를 내리고 책상 앞에 앉아 새로운 원고를 썼다. 이번엔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침묵 속에서 살아간 또 다른 이들의 기록을 정리했다. 침묵의 이름들이라는 제목의 새로운 책을 위해. 그러던 어느 날 아들 동현이 조용히 그의 집을 찾았다. 아버지, 책 잘 봤어요. 이제 조금은 알겠어요. 유산이라는 게 꼭 돈이나 집만은 아니라는 걸요. 김춘식은 웃으며 말했다. 그래, 그리고 그걸 내가 알았다는 것만으로 나는 충분하다. 그날 밤 그는 마지막으로 수첩에 한 줄을 적었다. 유산이란 건 물질이 아니라 진실을 향한 용기라는 걸 너도 알게 되길. 그의 삶은 그렇게 끝나지 않은 이야기로 남았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